어떤 프로젝트들은 정말 멍청해. 다른 것들은 극도로 위험천만해. 그리고 또 화성에 가려고 시도하는 것도 있지. 이 모험은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깔아뭉개고 질식시키며 방사능에 노출시킬 수 있어. 순서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붉은 행성은 일종의 환상이 되었어. 대중의 호기심, 나사의 열정적인 발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거창한 야망이 그 환상을 키웠지. 어느 정도냐면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화성 사막이 내려다 보이는 가압기지를 짓고 거기서 살게 될 거라고 거의 믿을 뻔할 정도야. 하지만 화성 유인 탐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어보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며 이 붉은 행성에 대한 꿈이 악몽으로 바뀔 수 있는 아찔할 정도로 많은 위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화성이 완전히 불가능한 곳은 아니지만 이 행성은 마치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장애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의 위험을 교묘히 숨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냉철하게, 그리고 마케팅식 낙관주의를 덜어내고 인간을 화성에 보내고 살아서 돌아오게 하는 데 따르는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최초의 유인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할 만큼 용감하고 어쩌면 약간은 무모한 우주 비행사들의 우주복을 입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2040년대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건강하고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데려다줄 우주선에 탑승하기 위해 로켓을 타고 출발한 상태입니다. 이 우주선은 로켓이라기보다는 조립식 소형 우주 정거장에 더 가깝습니다. 이 우주선은 궤도에서 조립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모듈별로 하나씩 조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좋게 말해도 여러분에게 할당된 공간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일종의 발사체 안에 앉아 있는데 이미 거대한 저장 공간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여러분이 약 1000일간의 임무를 살아남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현지에서 필요로 할 모든 장비를 한 번에 보내는 것은 마치 투석기로 건물을 옮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물은 여러분이 이용할 경로보다 훨씬 길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궤도로 이미 미리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화물은 화성 궤도에 있거나 화성 표면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스터를 점화하는 순간부터 거의 2년 반 동안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에 각각 7달씩 우주를 여행할 각오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년 반을 화성 표면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임무에 동원된 모든 기술적 역량은 출발과 도착 사이에 죽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궤도 경로가 이미 잘 검증되어 있고 로봇들이 사용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쁜 소식은 당신이 기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당신이 지나가도록 허락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성간 우주는 포유류를 철저히 무시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에 가는 것은 단순히 우주를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당신이 지구의 산모림을 상기시키는 환경에서 살아가기로 감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본래 만들어진 곳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일부를 그곳에 남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이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몸은 전혀 그렇게 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입장에서 이 모험은 느리고 체계적인 철거 작업에 패닉 모드까지 딸린 것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우주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기괴해지고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우리 몸의 체액이 다리와 복부 쪽으로 친절하게 끌려갑니다.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체액이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굴이 약간 부어오르게 되고 동시에 다리에서는 피가 빠져나가서 다리가 홀쭉해집니다. 몸은 이런 체액의 재분포를 혈액이 과도하게 많아진 것으로 해석해서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 혈액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여행 첫 며칠 동안 혈액량의 최대 20%까지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뼈에 기계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뇌에 심각한 신호가 전달되고 뇌는 결국 당신의 골격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결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종의 가속화된 골다공증을 겪게 되고
한 달에 거의 1에서 1.5%의 골밀도를 잃게 됩니다. 자극이 없으니 근육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당신을 흐물흐물하고 뼈 없는 사람으로 바꾸지 않도록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은 이 두 세계 사이에 떠 있는 압력이 가해진 원통 안에서 하루의 상당 부분을 보내야 합니다. 벨트로 몸을 고정한 채 러닝머신 위를 달리면서 말이죠. 당신을 점점 정교한 연체동물로 만들어버리는 이 생물학적 논리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불편함들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 체액이 머리 쪽으로 재분배되어 안구의 형태가 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가까운 곳을 보는 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당신의 몸은 덜 눈에 띄지만 훨씬 더 교묘한 또 다른 문제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둘러싼 행성 간 우주 공간에는 매우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이 떠다니고 있고, 이 입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의 몸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갑고 적대적인 환경에서는 별의 폭발로 인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된 원자핵들이 정기적으로 쏟아집니다. 지구에서는 두꺼운 대기와 지구의 자기장이 보호막 역할을 하여 이러한 우주 방사선의 대부분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우주선 안에서는 더 이상 이런 우산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아원자 입자들의 샤워를 그대로 맞게 됩니다. 받는 방사선 양이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만성적인 원자 수준의 청활 세례는 여러분을 버터를 뚫듯 계속해서 관통합니다. 이 미세한 입자들은 이동하는 동안 여러분의 DNA 분자의 일부를 파괴할 수 있고 세포를 손상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암에 걸릴 위험을 크게 높이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긴장감을 더하자면 은하 우주선의 지속적인 불쾌감은 태양 폭발의 일시적인 영향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태양의 분노로 인해 우주로 방출되는 대부분의 입자들은 차폐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불행히도 태양 폭발이 여러분의 우주선을 향해 온다면 며칠 동안 방사선에 의한 화상을 피할 수 있도록 차폐된 구역에 피신할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이런 강화된 구역들이 모두 매우 작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대규모 태양 폭발이 정확히 여러분의 우주선을 향해 온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몇 입방미터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며칠을 보내야 구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 스트레스, 수면장애, 밀폐된 공간, 그리고 고립으로 약해진 신체가 결코 최고의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제쳐두더라도 은밀한 폭격을 차분하게 견디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임무 기간 동안 치명적인 암에 걸릴 추가 위험이 몇 % 정도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설령 질병에 걸린다 해도 그 병이 문제가 될 만큼 오래 살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은하 우주선과 유사한 방사선에 노출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동물들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억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뇌 영역에서 활동이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몇 가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7개월의 여정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아름다운 화성이 창문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궤도에 진입해서 아마도 자신의 무덤이 될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덜 위험한 단계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직시해보면 화성은 우주보다도 훨씬 더 적대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약간 떨어진 지능지수와 흐릿해진 시력으로 여러분은 이 행성에 추락하지 않고 착륙하기 위해 대기 진입 매개 변수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화성의 대기가 캡슐을 효과적으로 감속시키기에는 너무 희박하면서도 열 차폐막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두꺼워서 열을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막힌 난이도의 조합 때문에 실수할 여지는 마지막 한숨만큼이나 얇아서 수많은 임무가 실패로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화성에 착륙하려면 우주선이 올바른 각도로 진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행 중 폭발하거나 대기에서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문이 아주 작고 복도에는 불이 나 있고 바닥은 미끄럽고 집주인은 애초에 당신을 들여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집에 우아하게 들어가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로봇 탐사선들이
그곳에서 실패를 겪었습니다. 화성으로 보낸 약 50여 차례의 탐사 중에서 성공한 것은 20여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그곳에 추락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낙하산, 에어백, 역추진 로켓 등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해 1톤짜리 로봇도 화성에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우주기관도 수십 톤에 달하는 모듈을 불편함과 강한 감속을 견디기 힘든 포유류를 태운 채로 착륙시킬 수 있는 착륙선을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몇 가지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여유로운 사람이 설계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론상으로는 너무나도 우아하게 위험해 보여서 마치 먼 행성 위에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될 일들의 목록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신감 있게 대기권 진입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듈은 순식간에 시속 2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열 차폐막이 가열되면서 온도가 수천 도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 엔지니어링의 결정체가 불에 잘 타는 옷을 입고 화재 현장에 먼저 들어갔다가 순찰대처럼 나와야 하는 우주 임무를 맡은 것처럼 만약 무너지거나 변형된다면 화성은 여러분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또 한 번 1년의 고난도 고개 비행과 완벽하게 짜인 동작 끝에 여러분은 생명 유지 인프라를 운석처럼 변한 정확히 예정된 위치에 착륙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냐하면 임무가 성공하려면 단순히 살아서 착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우 정밀하게 착륙해야 하며 여러분보다 먼저 보내진 모듈들 근처에 내려야 합니다. 그 모듈들에는 현지에서 생존하고 기지를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모든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에 성공하려면 단 한 번의 시도만 허락됩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나 더 나쁘게는 행성의 반대편에 착륙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끝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모두 잘 됐다고 해봅시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다른 행성에 도착한 최초의 인간들입니다. 이제 현장에 도착했으니 대부분의 불편함은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생명이 한 번이라도 발전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해보면 막 도착하자마자 화성은 여러분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어지러움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중력 상태를 거치는 동안 근육이 약해졌고 우주에서 중력에 맞서 싸우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몸이 약간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전증에 걸린 달팽이만큼이나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과 천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환경에 익숙해진 당신의 뇌가 이제는 지구 중력의 38%에 불과한 힘을 가진 세계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약해진 근육과 위축된 심장이 충분히 빠르게 회복되어 기지 모듈 조립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쁜 틈을 타 상황을 점검해 봅시다. 밖에는 붉은 행성의 풍경이 정말로 장관입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때문에 하늘이 때때로 붉은 빛이 도는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구 사막보다 더 적대적인 거대한 사막을 상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살아있는 존재를 싫어하는 환경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절대 비가 오지 않습니다. 행성 전체가 대륙성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물은 얼음 형태로 존재합니다. 또한 엄청나게 춥습니다. 표면의 평균 온도는 영하 63도이고 밤에는 영하 14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기는 95%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는 겨우 0.13%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 자체가 매우 희박합니다. 만약 두꺼운 패딩과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표면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몇 분 만에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16만 배나 낮기 때문에 우주복 없이 밖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낮은 압력에 노출되면 침, 눈물, 폐 점막과 같은 모든 체액이
거의 즉시 끓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일부가 증발해서 끔찍한 고통 속에 죽는다는 생각이 싫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붉은 행성에서 머무는 내내 압력이 유지되는 우주복을 입거나 서로 다투지 않을 정도로 겨우 공간이 확보된 밀폐된 거주지 안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붉은 행성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얇은 대기는 우주선과 고에너지 태양 입자의 극히 일부만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서서히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 파괴적인 이온화 방사선은 우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 40억 년 전 붉은 행성의 자기권이 사라지면서 토양 자체도 방사능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곳 표면에서는 방사선 수치가 평균적으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이후 몇 달 동안 원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측정된 수치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에게 불쾌한 결과는 화성 표면에서 산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12일마다 복부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또는 원하신다면 1년 동안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원자력 노동자에게 허용된 최대치의 10배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착할 야망이 있다면 모드를 동굴 안에 두거나 땅에 묻고 몇 미터 두께의 암석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당신의 경우 체류 기간이 비교적 짧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누적 방사선 수치가 우주 여행 중에 이미 겪었던 것보다 3배나 적으니 이런 방사선 불편함을 제쳐두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로 이 화성먼지, 즉 레골리스입니다. 이 산화철이 풍부하게 함유된 먼지는 화성에 특유의 붉은색을 부여하며 어디에나 존재해서 곧 당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 침투성 분지는 당신의 장비 틈새에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어디든 스며들 수 있는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디든 침투하는 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는 미세하고 날카로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진 형태가 마치 작은 칼날처럼 작용해 작동하는 모든 것에 흠집을 내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이 연마성 입자들은 너무나도 미세해서 건조한 화성의 공기에서 정전기를 띠게 되고 그 결과 거의 모든 재질에 달라붙고 들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종종 더러운 유리를 통해 풍경을 감상하게 될 것이고 청소하는 일이 주요한 일과 중 하나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외부에 나갔다가 실내로 돌아올 때마다 이 외계의 먼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먼지가 굴러다니고 그걸 들이마시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그 먼지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요컨대 레골리스는 여러분을 웃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 먼지는 엄청난 폭풍에 의해 날아오를 수 있는데 화성에서는 이런 폭풍이 엄청난 규모로 발생해서 전체 지역을 덮거나 드물게는 행성 전체를 뒤덮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무는 동안 이런 폭풍을 겪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은 아마도 몇 주 동안 외출을 삼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에 실려 날아다니는 미세하고 날카로운 먼지들이 대기 중에서 거대한 연마 작업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흐려져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밤처럼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건 좀 짜증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유전체를 해독하고 원자의 에너지를 다루며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게 된 종족에게는 말이죠. 결국에는 이음새 사이로 스며드는 붉은 가루 때문에 집에 갇혀 지내게 된다는 건 말이죠. 상황에 한층 더 골칫거리를 보태자면요. 계속해서 그 빌어먹을 먼지가 당신의 장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공기와 물 한 분자라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것들이 금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화성에서는 그냥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는 게 불가능합니다. 쐴 공기 자체가 없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식물도 아니고 발효를 잘하는 박테리아도 아닌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출발점입니다. 작은 식민지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직접 산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밤낮으로 작동하는 작은 공장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화성의 대기를 빨아들여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도 있습니다. 화성에서 물을 찾는 일은 여러분에게 집착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몸은 수분을 위해 물을 필요로 하지만 위생, 요리, 식물 재배, 심지어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로켓에 필요한 연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화성에서는 단순한 한 잔의 물이 잠재적으로 한 모금의 공기, 샐러드, 간단한 샤워, 로켓 연료 탱크, 그리고 수많은 엔지니어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온스로 기지 전체를 먹입니다. 샤워하기에 충분할까요? 여러분이 비축해온 모든 물방울은 반드시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공기 중 습기, 땀, 소변, 심지어 대변에서 추출한 물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화성 관광 안내 책자에서 작은 글씨로도 언급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는 어제 마신 커피가 내일의 커피가 되고 간단히 샤워한 물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방광에 있었던 물입니다. 정중히 말하면 우리는 이를 통합 생물 재생이라 부릅니다. 좀 덜 정중하게 말하자면 화성에서는 당신의 퇴비와 내일 저녁 식사 사이의 경계가 철학적으로 매우 얇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붉은 행성에서는 순환 경제가 항상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존심을 조금 버리는 게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좋은 소식은 비록 여러분의 뇌가 이런 물의 뒤섞임을 불편해할 수 있지만 재활용된 물 분자는 일반적인 수원에서 나온 물 분자와 화학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나쁜 소식은 진정으로 완전히 닫힌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발전된 시스템조차도 완벽하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된 장치들은 낙타도 사치스럽게 보일 만큼 철저하게 물을 재활용하지만 효율이 90%를 넘기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분은 항상 화성 표면 아래에 있는 물을 활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물은 암석 속에 얼음 형태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번 임무에서는 여러분이 매장층 옆에 착륙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요컨대 여러분은 재활용의 폭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더라도 살아남으려면 먹을 것도 챙겨야 합니다. 화성에서 식량을 재배한다는 아이디어는 지구의 소파에 앉아서 보면 미소 짓는 개척자들이 몇 송이 상추를 가지고 장난치는 예쁜 반투명 온실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루꼴라 한 잎을 키우는 것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It is alive. 우선 씨앗을 심는 것조차 생각하기 전에 화성은 정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성은 저기압의 사막 냉동고이고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으며 독성먼지로 뒤덮여 있고 흙은 비옥한 토양이라기보다는 광물질의 모욕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호박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채소가 아니라 거의 도발처럼 느껴지는 존재가 됩니다. 오염을 제거하기 전에 화성의 토양에서 무언가를 재배하려는 것은 지를밭에서 송어를 키우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화성과 유사한 토양에서 식물을 재배하려는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식물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식물들이 잎을 잃고 독성이 생겼다는 사실은 조금 덜 기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화성의 토양에는 퍼클로레이트염이 다량으로 존재하는데 이 분자들은 발암성이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테리아를 가져와서 오염을 제거하더라도 화성의 토양은 여전히 분쇄된 벽돌자루만큼이나 배양토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빛, 물, 미네랄, 미생물 사이에 지구에서 오랜 세월 맺어온 그 고유한 협력을 축소판으로라도 화성 토양 안에 재현해야 합니다. 우리 행성에서 토양의 비옥함은 영양분이 관여하는 엄청나게 많은 상호작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수천 종의 미생물 군집이 함께 작용하여 씨앗이 우리가 식탁에 올리는 무언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샐러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행성의 생태계 일부를 미니어처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지구라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을 시작하려면 식물뿐만 아니라 생명이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혼란의 일부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 혼란이 재앙으로 변하지 않도록 막으면서 말이죠. 1990년대 애리조나에서 바이오스피어2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여러 인공생물군 개가 포함된 거대한 밀폐온실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 8명을 2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폐쇄 생태계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하지만 곧 실험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생물학적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실 내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개월간의 실험 끝에 산소 농도는 해발 4,000m 이상의 고도에서 호흡하는 공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곧 피로와 호흡 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옴에 산소를 주입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토양에 있던 일부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산소를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화성에서 농부가 된다는 것은 삽질을 잘하는 것보다 복잡한 분석 화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클린룸과 불안한 채소들을 위한 진료실이 합쳐진 듯한 온실에서 수많은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끊임없이 감시받는 환경입니다. 이런 점이 텃밭 분위기를 바꿉니다. 어쨌든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재배한 작물의 수확량만으로는 작은 식민지를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재배 규모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년 반 이상 머무를 계획이 없으니 분명히 충분한 양의 동결 건조 식량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물 재배는 다른 곳에서도 약간의 땅만 있으면 식물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위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신선한 상추잎 한 장은 좋은 벙커의 바이올린만큼 정신적 가치가 있어 분위기가 끝없는 대기실처럼 느껴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아줍니다. 만약 언젠가 여러분의 임무보다 더 긴 임무가 생긴다면 식량 자급자족 체계가 아마도 구축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스피루리나 전병, 박테리아와 조류에서 추출한 단백질 페이스트 등 영양가가 높은 음식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물 반응기에서 매우 빠르게 증식할 수 있으며 적은 공간을 사용하고 통제된 환경에서도 매우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메센소버스. 하지만 여러분의 생존의 핵심은 단연코 에너지입니다. 화성에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이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곧바로 공기도 물도 없어지고 난방 시스템이 없으면 거주 모듈의 온도는 금세 영하 10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화성이 에너지가 풍부한 천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지에 에너지를 공급할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너무 희박해서 풍력 발전은 고려할 수 없고 태양광 패널만으로 에너지를 충당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려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성을 뒤덮을 수 있는 먼지 폭풍은 여러분이 태양광에 전적으로 의존할 생각을 접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 이론상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형 원자로를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어할 수 있고 기지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소형 에너지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기계는 수백 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고 다른 행성에 어떻게 착륙시킬지는 더더욱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화성 탐사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모든 단계마다 뭔가 잘못될 확률이 결코 0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매번 어떤 구조 작전도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무 기간 내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리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비가 인류가 만든 것 중에서 거의 가장 신뢰할 만하더라도 현실이 계획에서 벗어나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결국에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주 비행사를 별 사이를 누비는 뛰어난 파일럿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기서 산소 필터, 건물,
그리고 모든 배관의 유지 보수를 위해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된 맞는 드라이버와 훨씬 더 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영웅적인 음악과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되는 일이 드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스템의 고장이 여러분의 장기가 멈추는 것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필수 인프라가 여러 개씩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실수할 권리, 비상용 발전기가 있습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그것마저 멈추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지상과 이동 경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기술적 문제들에 스스로 맞서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비 부품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예비 부품, 심지어 단순한 강철 나사 하나라도 잊어버렸고 그것을 직접 만들 수 없다면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마저 끓어오를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상점이 5,5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또 하루를 무사히 보내며 다른 행성에서 최초로 죽는 인간이 되지 않은 것에 안도합니다. 창문도 열 수 없는 작은 욕실보다 약간 더 큰 개인 공간에 마침내 혼자 있을 수 있게 되면 이 임무에 뽑힌 것을 비로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펌프를 운영하고 수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때때로 신경을 거스르는 동료들이 건조식품을 씹는 방식을 견디는 놀라운 인내심 덕분이기도 합니다. 화성에 갈 우주비행사로 선발될 사람들은 매우 참을성 있고 회복력이 뛰어나며 타협할 줄 알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인간일 것입니다. 방사성 모래알이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을 때조차도 말이죠.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두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화성에서 다시 출발해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면 여러분은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오늘날 붉은 행성은 기술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아니며 이론적으로 해결 가능한 많은 문제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이 프로젝트에서 여전히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부분입니다.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치 불안 완화제를 먹고 진행하는 기술 감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최소한의 시간 동안 하이테크 비박을 설치하고 다시 떠나는 것처럼 가장 야심적이지 않은 시나리오조차도 엄청난 도전입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나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구 궤도에 부품을 올려 우주선을 조립할 수 있게 해주는 대형 발사체를 만드는 것인데 이 역시 아직 개발 중이고 귀환 시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캡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사실상 모든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한 추진 모듈, 캡슐이나 거주 모듈, 착륙선, 최소 2년 동안 표면에서 생존하기 위한 모듈, 소형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현지에서 지원해줄 가압 차량과 각종 로봇 등 이 모든 것이 아직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록을 보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구에 남고 싶어질 텐데 어떤 인간들은 오직 상징적인 힘만으로도 그런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화성에 가는 첫 번째 목표가 생명체를 찾는 것이라면 인간 대신 로봇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덜 비용이 들고 위험도 적습니다. 우리처럼 고기로 만들어진 포유류와 달리 기계는 입이 없고 사생활이 없어도 아주 잘 견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기계는 존재에 대한 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기 위해 일부를 희생할 준비가 된다면 로봇을 보내는 대신이겠죠. 우리가 새로운 경계를 넘는 데 따르는 최대의 어려움을 오히려 초대장처럼 여기는 이 깊고도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앞으로는 로봇 임무가 인간이 수행하는 것만큼 복잡한 작업도 해낼 수 있을지라도 말이죠. 다른 행성에 발을 딛는 것 자체가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프로젝트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극한의 도전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높은 산맥처럼 화성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과 탐험에 대한 갈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장이 충분히 타당하고 칭찬할 만하다고 봅니다.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광대는 주장과 달리 화성을 플랜 B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 멋진 모험의 정당화는 인류의 멸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그곳에 식민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무슨 일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이 주장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목표가 애초에 진짜 지옥 같은 세계를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지구 2.0을 만들려는 거라면 원본인 지구부터 망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규모 운석 충돌이나 전면적인 핵전쟁 같은 가장 어둡고 파멸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엔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남아있을 것이며 그곳은 오늘날의 화성과 비교해 작은 천국일 것입니다. 기후변화만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것들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분명히 붉고 얼어붙은 행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성을 망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주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지구는 인류의 요람이고 아무도 평생을 요람에서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요람을 떠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어른이 되는 것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지가 없는 모든 상황을 터무니없이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 밖에 붉은 행성의 실제 이미지를 보고 그곳에 보내진 로버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그 로버들만을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